범죄 성립 요건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아, 이게 정말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죠.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예요.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는 건 이를테면 형법에 아까 법이 다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폭행이라고 예를 들면 사람을 때리는 거죠. 폭행죄는 타인을 폭행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을 폭행. 그러면 이 폭행죄의 구성 요건이라는 건 타인과 폭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때리면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은 결과인 거고 구성 요건은 여기까지인 거죠. 타인을 폭행하면 처벌. 절도라는 죄를 보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타인의 재물을 절취. 이 구성 요건을 보면 세 개가 나오네요. 타인의 재물이어야 되고 절취하면 처벌받죠. 이런 게 바로 구성 요건이에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에 해당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구성 요건이다. 그래서 남을 때리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면 폭행죄나 절도죄에 일단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요소인 위법성이라는 게 있죠. 위법성은 이 행동이 봤을 때 진짜로 나쁘냐라는 거예요. 나쁜가? 남을 때리면 나쁜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지금 나를 때리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나를 막 때려요. 그럼 나 그냥 맞고 있어야 되나요? 물론 맞고 있는 게 합의금을 받는 데는 좋지만 그렇게 맞다가는 내가 진짜로 다쳐가지고 너무 크게 다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죠. 나를 때리는 사람은 아 진짜 그만 때려 이러고 밀쳤다. 남을 밀치면 이것도 폭행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죠. 나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바로 이거를 정당방위라고 하죠. 이렇게 정당방위 같은 거에 해당이 될 때는 정당방위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니 내가 그럼 막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정당방위에 해당이 될 때는 나쁘지 않다고 해요. 이거를 법적으로 표현하면 위법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범죄가 되려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정당방위에 해당을 하면 위법하지 않아서 이제 범죄가 아니게 돼요. 그런데 이런 정당방위 상황이 없을 때 마지막 단계인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죠. 내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책임에 해당하려면 일단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돼요. 형사 미성년자는 민법은 19살이었죠. 여긴 14살이에요. 만약에 얘가 9살이나 8살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형사적으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낼 정도의 책임은 없다고 봐줘요. 그래서 이 형법 문제를 풀 때는 나이가 몇 살인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되죠. 두 번째, 심신상실자. 만약에 9살이면서 심신상실자다. 그럼 당연히 책임이 없는 거고요. 20살인데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아서 자기가 한 행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나이는 20살이지만 사실은 2~3살짜리 애기랑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해요.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형사적으로 너 범죄자야 이래서 감옥에 보내기보다는 아 너는 병원에 보내야겠다. 그래서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요. 강요된 행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는데 너 지금 당장 제 지갑 훔쳐와. 안 그러면 너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받았을 때 이런 협박을 받으면 이건 되게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개인적인 문제지만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죠. 이런 거를 바로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로 봐요.
너는 너가 책임질 수가 없었다. 이런 협박에 대해서는 너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아, 그럼 정당방위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다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정당방위는 이렇게 강요된 행위와는 구별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치를 한 거고 강요된 행위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가 협박을 받은 거라서 책임 조각 사유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외워야 돼요. 미성년 심시상실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다.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다. 이렇게 딱 알아서 이런 거에 해당될 때는 이 단계에 걸려서 탈락이 돼가지고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죠. 조각한다는 거는 위법성을 없앤다는 거예요. 없애주는 사유. 위법성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적법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괜찮은 게 되는 거죠. 위법성 조각 사유가 그래서 있으면 범죄가 안 되는 거고 없으면 범죄가 되는 거죠.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위법성이 있으면 범죄가 되고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가 안 되죠. 그런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범죄가 안 되고 조각 사유가 없으면 범죄가 돼요. 굉장히 헷갈리는데 문제에서 이걸 구별해서 내기 때문에 아, 이게 위법성이 있다고 하는 건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하는 건지를 구별을 잘 해야겠죠. 먼저 어떤 유형이 있는지 보면은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이 5종류가 있어요. 시험에는 이 5종류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항상 알고 계셔야겠죠. 제일 많이 나오고 중요한 정당방위부터 볼게요. 이건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나 이거 정당방위야. 근데 이거 언제 쓰죠? 누가 나를 때리고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내가 지금 맡고 있거나 내 옆에 사람이 맡고 있거나 이럴 때 정당방위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정당행위. 법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 해도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경찰관의 범인 체포가 대표적이죠. 경찰관은 범인을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도 돼요. 그래서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이 돼요. 또 의사의 수술행위. 의사가 아니라 사람이 칼로 남의 배를 가르면 그건 범죄죠. 하지만 의사가 하기 때문에 이건 수술이 돼서 해도 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당행위라고 해요. 세 번째 유형은 긴급피난이네요. 어떤 급박한 현재 난처한 상황이 처한 거예요. 개가 막 나를 물려고 해요. 혹은 누가 막 쫓아와요. 불이 났어요. 이게 위급한 상황이죠.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뭐 남의 집 창문을 깼다, 남의 집 뭐에 들어갔다, 남의 뭐 물건을 부셨다. 이런 게 바로 긴급피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구별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잘 캐치를 하시면 돼요. 보통은 정당방위는 맞고 있다, 때리고 있다 이게 많이 나오는 거고 긴급피난은 내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도망이랑 많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구행위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하는 행위죠.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행불능 또는 곤란을 피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행위. 이를테면 나한테 돈 빌린 사람이 해외로 도망가려고 해요. 공항에서. 그럼 잡아야겠죠. 바로 그런 걸 자구행위라고 해요.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에 법인을 훼손한 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하라고 한 경우죠. 이를테면 내가 친구가 사인해야 되는데 친구가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너가 그거 좀 사인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내가 친구 사인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되지만 친구가 나한테 하라고 했죠. 그럴 경우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해자의 승낙이에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게 뭔가가 나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라는 말을 쓴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풀면서 익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개념으로 가볼게요. 형벌과 보완처분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형벌과 보완처분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나라에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류라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게 있고 보완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형벌은 말 그대로 벌 주는 거죠. 최고로는 사형, 널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사형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엔 자유형으로 자유를 뺏는 형벌로 징역, 금고, 구류가 있네요. 구류는 기간에 따라 구별한 거고 30일 미만을 가뒀을 때는 구류라고 하는 거고 금고는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냥 갇혀있기만 하고 일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걸 금고라고 하고 징역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감옥에서. 일까지 해야 되는 걸 징역형이라고 해요. 재산형으로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네요. 벌금은 얼마 이상, 5만 원 이상 너 나라에 내, 돈 내, 100만 원 내 이런 게 벌금이고요. 과료는 액수로 구별한 거죠.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이게 부과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런 형벌이 있다. 몰수는 뺏는 거죠. 내가 마약을 국가의 허락 없이 만들었어요. 마약을 제조했어요. 그러면 이 마약은 국가에서 다시 뺏어가야 되죠. 이런 게 바로 몰수예요. 명예형으로는 자격 상실과 정지가 있네요. 선거권, 피선거권 등 자격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형벌이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형벌인 거고 보완처분이라는 거는 형벌과는 달리 사회복귀 등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수단이에요. 보호관찰, 치료감호, 수강명령, 봉사명령 이런 게 있네요. 너 봉사기관 가서 봉사해. 아니면 범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받아. 치료감호는 병원 보내는 거죠.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가석범된 범죄자를 지도 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 그러니까 보호를 일정 기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진 않지만 집에서 살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어디에 가가지고 저 한 달 동안 착하게 살았습니다. 어디 다녔어? 이런 거 조사하고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구별이 돼서 존재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